대구는 보증금 안 돌려줘서 난리. 미분양 심화의 계약률은 최악. 청약률의 반토막. 그 정도 되는 것이 계약률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계약률은 더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대구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구 소식 중에서 제일 반가운 소식은 제 구독자가 9,000명을 돌파했다는 이 반가운 소식 감사합니다. 자, 요 대구 뉴스 정말 오랜만에 나옵니다. 정말 한 달에 한 건 나올까 말까 할 정도. 네, 거래 절벽 심한데 서울보다는 상황이 낫다. 입주 물량은 여전히 과다한 상태고 냉각이 우려된다는 8월 28일자 뉴스였습니다. 전문가들 결국 규제를 더 많이 해줘야 된다. 더 악화되기 전에 규제 완화를 해내라. 누가? 부동산 분석학회 이사님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림님 감사합니다. 정말 1년 하면은 구독자 1만 명, 처음에 시작할 때 1만 명. 이 경상도 이 대구를 다룬다. 이 대구만 특정해서 다룬다. 이 구독자 2만 명이 최종 목표. 2만 명. 과연 이 수준까지 갈 수 있을까? 맞죠. 수도권이나 이런 데는 10만 어떤 부동산을 다룬다든지 하면 수십만이 되는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또 그만큼 전문적이지도 않고 어쨌든 가장 실시간으로 상황을 빠르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죠. 정말 아침에 눈 뜨자마자 눈 비비고 씻지도 않고 눈 비비고 바로 재빨리 작업하고 그 다음에 출근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저도 아침형 인간이 되어버렸고 네, 아무튼 최종 목표는 2만 명을 향해서 가보자. 그래서 이게 갑자기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을 많이 해줄 때는 한 달에 구독자가 1,000명씩 늘어나는 시기도 있어요. 근데 3월달, 4월달 이때부터 갑자기 구독자가 하루에 한 10명씩 늘어나면서 한 달을 해도 한 달에 구독자가 300명씩 늘어나는 것이 이 과정이 거의 한 5개월, 6개월 정도 지속되었던 것 같아요. 정말 구독자가 안 늘어나는구나. 이 상태로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 의문은 들었지만, 꾸준히 하니까 되네. 이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뭔가 꾸준히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좀 되는구나. 수성구 아파트 2, 3억 내놔도 문의조차 뜸하다. 정말 수성구는 매수자가 정말 더 실종 상태예요. 아직 규제지역 일부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수성구에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딱히 더 많이 몰려갈 것이냐? 그런 느낌 안 들죠. 다른 지역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성구 조정대상지역 해제된다고 해서 금리가 너무 높아져 버린 상황, 그리고 수성구와 같은 급을 이루던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같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성구만 다시 치고 올라간다? 그러므로 해서 수성구가 집값을 치고 올라가서 나머지 구들도 다른 타 구들도 갑자기 다 같이 집값이 같이 치고 올라간다.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니까요. 결국 이 뉴스에서도 빨리 수성구 규제 풀어줘라. 이런 취지로 뉴스를 냈던 것 같습니다. 전세금 못 내줄 때 법적 조치는 저는 임대인이고 라고 익명 게시판에 글이 올라와 있어요. 전세 준 집 4억입니다. 전세도 나가지 않아요. 4억을 융통해줄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문제됩니다. 분양권도 한 개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전세 반환 대출도 2억까지 나오지만 이것도 기존 대출이 없을 때 DSR에 걸리지 않는 상황. DSR 1금융권 40%, 아마 2금융권은 50%인가? 다시 확인 못 해봤어요. 50%라 치더라도 기존 대출이 많다면 안 나올 수가 있다. 네, 그 부분까지 생각해 본다면 정말 답은 없습니다. 이것도 다음 세입자가 2억에 전세를 들어왔을 때 이 다음 세입자마저 구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문제는 정말 대책 없습니다. 정말 경매나 이런 수순, 그나마 좀 조금 여유 있는 임차인이 돈 안 준다고? 나 그러면은 임차권 등기하고 나갈래 하면 임차권 등기하면 이거 고금리하고 소송비하고 모든 것들이 임대인이 다 물어줘야 되는 그런 것이잖아요. 시간은 걸려서 임차인이 좀 피해를 받긴 하지만 어쨌든 그만큼 여유 있는 임차권 등기하고 이 기세 좋게 나갈 수 있는 임차인도 많지 않죠. 그 부분까지 생각해보면 어떤 법적 조치가 있을 것인지 이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전세입자가
전세권 설정을 안 해놓은 상태에서 전세금을 못 돌려주면 어떻게 되는가? 전세가 안 나가고 있다. 몇 달 전에 얘기해놨는데도 안 나간, 전세 안 나간다. 내년 초인데 안 나간다. 내년 초까지 계속 전세 물량 계속 쌓이잖아요. 입주 물량의 속도는 더 가속화되잖아요. 전세 보러 안 올 확률이 더 높다. 갭으로 사놓은 상태라서 돈이 없는 상태다. 대출도 안 되는 상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글들이 무수히 많이 올라오는 게 지난주에 대구의 모습이었어요. 딱 시기가 맞아 떨어지지 않나요? 2년 전에 가을장, 전세금이 치솟던 그 시기에 투자로 들어갔건 뭘 어떻게 했던 사람들이 지금 위기가 오고 있다. 단순히 이 위기만 오는 것이 아니고 아까 영상 제일 초반에 오늘 영상 제일 초반에 말씀드렸던 금리 5년 고정 이후 변동 5년 고정 이후 변동했던 이 사람들의 갱신이 다가오면서 이 사람들의 금리가 대출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대출 한도도 줄어든다. 이 부분까지 생각하면 단순히 전세의 문제뿐만 아니고 기존 대출자들의 금리도 문제가 된다. 기존 대출자도 평균 금리가 2.6% 정도 수준이었던 게 지금 3.17%인가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것이 더 올라가면 더 문제가 된다. 또 다른 문제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집을 나간다고 했어요. 세입자가 2에서 6개월 사이에 전세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1억을 깎아달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엄청나게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임대인이 안 그래도 돈이 쪼들려가지고 못 살겠는데 대출도 제대로 안 되는데 이 세입자가 진짜 독한 마음을 먹고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나가버렸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돈도 굉장히 많이 지불해야 된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도 순식간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현 상황 실거주 한 채 있고 전세 2개 주고 내년 입주권 1개 있다. 작년 재작년 정리하고 싶었는데 4채라서 양도세 중과 때문에 정리를 못했다. 요 부분 때문에 요 글을 한 개 가지고 와봤는데요. 팔고 싶어도 실제로 정리를 못했다. 양도세 중과되는 부분 때문에. 그때 대구가 조정대상 지역에 묶여있을 때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 20% 30% 이것까지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더라. 세금 내고 나니까 남는 게 없다고 세금이 아까워서 집을 안 팔고 있었는데 그 세금 냈을 때보다 더 많은 폭으로 가격이 하락해버렸다. 그리고 기존주택 처분 조건 분양권 아파트 요거는 반드시 기존주택을 처분해야지 열세를 받아서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요 규제지역일 때 해당되는 내용이잖아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은행에서 은행에 있어 이야기합니다. 너 그거 기존주택 팔아야 돼? 그게 대출 조건이야 라고 했던 그 부분은 소멸되었던 거. 요 부분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가져가 봤습니다. 일본의 버블 붕괴 전 모습. 저는 일본과 항상 늘 견주어서 이야기합니다. 집을 거의 아무도 못 사는 수준까지 집값이 올라갔다. 실제 수요가 없는 가격이 됐다는 거죠. 요거 우리 뉴스에 아까 전국 뉴스 나올 때 말씀드렸죠.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그 일본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와 있습니다. 노동력의 가치가 떨어졌다. 2020년 가을 21년 초반까지 집값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래서 뭐해? 무주택자들은 정말 시름이 깊어졌습니다. 근로의욕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일본하고 똑같죠? 일 열심히 하면 뭐해? 집도 못 사는데. 내 새끼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집도 못 사는데. 이런 분위기. 월급 받으면 뭐해? 주식이 더 잘 버는데. 이런 분위기 우리도 이미 지나갔어요. 정직하게 살아봐야 뒤처진다. 영끌해라. 이런 분위기 속으로 몰고 갔었습니다. 부동산이 우리 회사보다 돈을 더 잘 번다.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을 포기한다. 지금도 우리도 거의 반포기 상태로 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 절벽으로 내몰렸다. 자, 결혼까지 포기를 했다. 일본은 모습 똑같습니다. 똑같이 닮아갑니다. 나중에 되면 또 뭐 초식남이니 뭐니 하면서 남자들이 성적 욕구도 없고 데이트를 해본 사람의 비율도 줄어들고 여자친구를 한 번도 사귀어 본 사람이 없고 이런 거 있죠. 연애 경험이 없는 사람이 늘어나고 이런 문제들 똑같이 닮아간다. 자, 제일 억울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20년, 21년 이때 배액 배상을 해줬다. 배액 배상을 해주고 가격까지 떨어진 부분까지 감안하면 순식간에 2억이 날아갔다.
이럴 수도 있지만 분양권 고점에 잡아서 2억 날아가는 사람도 있고 1, 2억 날아가는 것이 순식간이더라. 내가 열심히 근로를 하면서 1, 2억을 모으려면 야, 정말 내 평생 일해가지고 정말 내 통장에 1억, 2억 잔액이 남아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거래 없으면 세수 어쩌지라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인데 나라에서 좀 뻘짓했죠. 종부세 이거 깎아주지만 않았어도 지금 같은 거래 절벽, 거래가 제로가 되더라도 이 종부세, 연간 늘어나는 종부세, 거의 10조에 육박하던 종부세 이것만으로도 다 해결될 수 있었는데 정부가 똥꼬 찼다. 이 종부세를 많이 줄여주는 바람에 세수 걱정은 정말 해야 되는 판이다. 세입자 괘씸하네요. 만기 50일 남겨놓고 전세 1억 깎아달래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1억 깎아, 이게 말이 되나요? 뭐 이런 분위기. 이 안 깎아주면 이 사람 나갑니다. 지금 이 사람 좀 억울하게 이렇게 괘씸하다고 이야기하죠. 세입자가 나갑니다. 더 싼 데 찾아서 나갑니다. 그러면 더 억울하고 더 분통이 터지겠지만 정말 그때는 우라통이 터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종부세 50만 명 뭐 어쨌든 뭐 여기 좀 협상을 해서 일부는 종부세 감면이 되고 일부는 안 된 부분이 있었다. 11억까지 감면되던 것을 14억으로 올려주자. 요거는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나 이런 부분들은 다소 혜택을 보는 부분들이 생기기는 했습니다. 남산 롯데 입찰 결과 아직 정확하게 실거래가로 찍히지는 않았지만 9.55개 처음에 보류지 나왔던 것 요 가격 맞죠? 황당했죠? 그 다음에 6.5억으로 낮춰서 내놓으니까 치열하게 경쟁해서 전 지난주에 야 그래도 한 8억까지 올라가지 않겠냐, 어차피 사람들 경쟁 붙여놓으면은 치열하게 치고받고 하면서 8억까지 올라가지 않겠냐 했는데 아직 확실히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6억대, 그래봐야 5건 거래거든요. 5건 거래 중에서 4건은 6억대, 한 건은 7억대. 그 말인즉슨 7억 전후로 거래가 되었다는 말인데 야, 사람들이 생각보다 치고받고 하지 않더라. 이런 느낌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올해 부동산 매입해도 호구 이런 부분 간혹 가다가 이렇게 글 좀 자극적으로 달아놓는 분이 계세요. 일본의 70% 수준으로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3배 정도 거품이 끼어있다. 3분의 1 정도 하락할 것이다. 저보다 더 급진적인 분도 계세요. 저는 고점 대비 한 2분의 1 정도 수준까지, 이 사람은 시간을 더 길게 잡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주 길게 잡으면 정말 일본처럼 갈지도 모르겠다. 우리나라가 성장이 정체되는 이런 상황,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 네. 인구 관련된 특집도 한번 해야 되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보니까 인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동산 통계에 이렇게 대입을 해보니까 좀 무서운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상가대출 이자 감당됩니까? 요런 글들, 요 대구 분들이 겪는 것인데, 생각보다 이 상가도 버티기가 쉽지 않더라. 아파트만 빚을 많이 내서 사는 게 아니고 전통적인 부자들,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부담이 없겠죠. 근데 근래에 상가를 사는 사람들, 이 투자의 맛을 들여가지고 아파트를 하다 보니까 야 상가가 오르는 게 장난이 아니던데? 그래서 상가에 눈독을 들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왜? 건설사가 중심 상업지구를 두드려 부수면서 건물을 지어 올리니까 그 여파가 일반 상업지역까지, 3종 지역까지 점점 전이 되면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는데, 지가의 상승이 가장 컸던 곳은 중심 상업지구일 테고, 그 다음 지가의 상승이 컸던 것은 일반 상업지역, 3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야, 더 위에 있는 등급에 있는 땅들이 더 많은 수익을 안겨주더라. 이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상가에도 눈독을 들인 사람이 있었는데, 이거 대출 생각보다 잘 나오거든요. 막 사업자 등록하고 이렇게 하면, 대출 금액이 생각보다 큽니다. 비율도 일반 주택을 살 때보다 더 많은 액수가 대출이 나오는 걸로 제가 그전에 일부 좀 파악을 했었는데요. 대출을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이 레버리지의 시기. 근데 이것이 역으로 지금 디레버리지의 시기, 레버리지를 줄여가는 이 시기에 왔을 때는 그 충격은 2배, 3배. 2배 아니고 3배, 4배일 거예요. 3배, 4배. 오를 때의 기쁨은 2배, 내릴 때의 충격은 3배, 4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되는데, 수성구 아파트 계약률 0%, 지방 분양시장 비강기, 수성 자이르네, 이런 부분도 미분양 상당히 많잖아요. 괜히 후분양 해가지고, 뭐 이런, 뒤늦은 탄식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미 좀 늦은 느낌. 자치구, 울산과 대구만 이런 것이 아니다. 분양시장, 그 전에 가격 떨어지는 것만 대구 이야기를 했는데, 미분양도 전국이 동참하고 있는 분위기다. 또 다른 분들이 나왔어요. 또 다른 분들이 나와가지고, 일본과 자꾸 비교하는 분이 나와요.
저는 일본하고 비교했는지 계속 오래되고 예전부터 일본 책이나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 계속 살펴보고는 있었는데 이 사람도 일본처럼 3분의 1까지 토막 난다. 부동산 고점 대비 10분의 1 토막 난 곳도 있다. 저보다 더 급진적이고 뭐라 그래야 되나?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가나? 왼쪽으로 갔다 그래야 되나요? 뭐 이런 부분. 간혹 가다가 또 취득세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또 취득세를 깎고 면제해달라 합니다. 또 면제해달라 하고 이러기도 합니다. 자, 지방 분양 시장은 대구뿐만 아니고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서울도 미분양이죠. 자, 이 금액에는 잔금 못 치른다면서 집값 깎아달라는 요구. 그 다음, 제가 어제, 부산 방송에서만 말씀을 드렸구나.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한 4억, 5억 정도 하는 아파트. 제가 금액 이야기는 못 들었어요. 얘를 팔았어요. 팔았어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팔았어요. 팔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플러스 알파의 자금을 이용해서 A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에게 상가를 샀어요. 이렇게 매수 계약까지 다 체결했어요. 금액 단위는 훨씬 더 커지죠. 이 플러스 알파가 크더라고요. 이 큽니다. 플러스 알파 크게 샀어요. B라는 사람이 계약금 4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 이 정도 걸어놨어요. 성금 냈죠. 그 다음 중도금, 잔금을 남겨두고 있었어요. 요 사이 텀에 중도금을 받기 전에 이 A라는 사람이 나머지 요 상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대요. 막 대출도 내고 막 돈 땡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일은 다 진행시켜 버렸어요. 나중에 요 다 잔금 중도금하고 잔금 받으면 다 해결될 걸로 믿고. 근데 웬걸 중도금 납입을 얼마 앞두고 B라는 사람이 나 못 사겠어요. 4천만 원을 포기해 버렸어요. 이 돈을 포기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A는 지금 폴짝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 요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 야, 서울에 야, 계약금 3억도 날리는 판에 대구 4천만 원 날리는 게 뭐 큰 문제라고. 이 4천만 원 주고 샀던 집값이 4억 5억 하던 집값이 1억 2억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이 B는 나중에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야, 내가 그때 포기하길 잘했다. 이런 순간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A는 B가 굉장히 괘씸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계약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 일을 한번 저지르고 싶다 하는 사람은 반드시 중도금 기한을 앞당겨서, 일단 중도금 빨리 받으면 이건 해지가 안 되잖아요. 일단 중도금 기한을 좀 앞당기셔라. 다음 일을 저지르고 싶으면은 그런 말씀 잠깐 드려보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실거래가를 말씀드리려고 하기 전에, 요거 잠깐 전에, 요거, 아까 둔촌주공 말씀 계속 드렸잖아요. 건설사가 갑자기 갑이 되었다. 조합들 이제 슬슬 맵니다. 작살납니다. 안 그러면 둔촌주공 봤죠? 요런 느낌입니다. 더샵 리비테르 직거래건과 관련돼서 불기둥님이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간혹 가다 보면은 그 실거래가는 지금 신축 아파트는 5억대 거래가 맞아요. 이 사람들은 제가 방송 초창기에 더샵 리비테르, 대봉 더샵, 이름이 좀 바뀌었죠. 그 관련해서 가격이 굉장히 높게 나올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지금 가격대가 요 정도 수준이잖아요. 전세 가격은 3억 많이 나오면 중반이었는데, 전세 가격도 더 떨어지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 가격이 한 3.3억? 3.5억 정도의 매매 가격들이, 거래건들이 몇 건이 근래에 체결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 이건 좀 특수한 상황이다. 그래서 그 하락률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알고 보니까 요분이 글을 남겨주시는 대충 살펴보면은 조합원 박달 부적격 세대 대략 100세대 정도 된다. 이 물건들이 거래되는 과정에서 그런 금액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야, 저거 싸네? 나도 저거 사러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 부분은 오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건보료 아까 얼마 돌려준다, 환급해준다 뉴스가 나오자마자 갑자기 연이어서 나오는 뉴스, 이미 예고된 상황이었어요. 9월 1일자로 연소득 2천만 원이 넘는 사람들은 피부양자를 탈락하게 된다. 상가 임대소득 같은 거, 상가 임대소득 아니면 아파트 임대소득 이런 것들 쌓여가지고 2천만 원, 연금하고 이것저것 합치면은 연 2천만 원, 국민연금 조금 받고 이것저것 합치면은 요 어중간한 물건 한두 개 투자해 놓은 것 때문에 이 피부양자 자기가 박탈할 수도 있거든요. 야, 나 아파트 한 개, 내 살고 있는 집 놔두고 한 개 더 사가지고 이걸로 내 노후를 대비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야, 갑자기 피부양자 탈락이에요. 피부양자 탈락되면 야, 소득은 얼마 안 돼요. 근데 이 지역가입자로 된다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게, 이 주택 가격, 자동차 가격 이런 것들 다 점수해가지고 하면은 야, 월급쟁이들
월급쟁이들이 뭐 집을 몇 채 가지고 있으면서 의료보험 내는 수준은 정말 자영업자가 내는 의료보험 부담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내가 멀쩡하게 직장생활을 수십 년씩 영위해오고 있다가 퇴직을 하고 그리고 자녀 밑으로 피부영자로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웬걸 그게 갑자기 폭탄이 되어서 날아올 수 있는 사람들, 갑자기 노후가 좀 내 예상과는 다르게 빡빡하게 돌아갈 수 있다. 이게 돈 몇십만 원 내라 그러거든요, 이거. 생각보다 자영업자들 의료보험 좀 재산 좀 잡히는 사람들 많이 냅니다. 뭐 직장인들 뭐 유리지갑이라고 세금 따박따박 떼간다고 뭐 이야기는 하지만 이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세금에 대한 부담은 장난 아닙니다. 이 부가세 낼 때마다 부가세 계산하고 야 이거 부가세 낼 때마다 계산할 때 머리 아픕니다, 이거. 팔 때는 다 내 돈인 것 같지만 이 세금 낼 때 되면은 그 다 내 돈이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서 거의 10분의 1을 뚝 떼가지고 세금으로 내야 되니까 뭐 물론 이런저런 경비는 제하기는 하겠지만 여하튼 부담스럽습니다. 비트코인 2만 불 수준 유지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높더라. 1350원, 1360원까지도 가버렸더라. 이게 제가 요걸 왜 가지고 왔냐면은 이 원달러 환율이 이 달러와 터키 리라화, 이 터키라고 나오네요. 티르키예, 네, 티르키예죠. 티르키예. 이 티르키예하고 아주 닮아가더라. 우리는 근데 최근 1년치를 보면 한 20% 정도 올랐어요. 터키는 한 100% 정도 올랐어요. 급격한 상승을 거친 이후지만 그 이후에 급격한 상승 이후에 근래의 흐름은 이 터키와 우리나라가 비슷하게 티르키예. 맞습니다. 좀 느낌이 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네. 야, 이게 근래 분위기는 좀 비슷하더라. 근데 이 터키의 상황, 터키에 관련된 유튜브 보시면은요, 어떤, 좀 조기에 많은 부를 창출해내고 여행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야, 터키에 가니까 물가 겁나게 싸더라. 환율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버리니까, 그 전에 뭐 10만원짜리 물건을 5만원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이런 물건이니까, 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터키에 여행을 가게 되면은, 그 전에는 상상을 못했던, 뭐, 한 30만원짜리, 막, 이렇게 요리사가 막, 바로 앞에서, 막, 소고기 요리 엄청 크다는 거 해주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야, 우리 가면 먹을 수 있다. 근데, 근래에, 이 환율이 굉장히 오르면서, 물가도 오르면서, 터키도 근래에는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그런 상황을 거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객들이 갔을 때는, 야, 역시 여기는 천국이다. 이런 것을 느꼈던 게, 올해 1월달, 2월달, 3월달 뭐 그맘때 무렵이었던 것 같고요. 근래에는 물가까지 가파르게 오르면서 우리 여행을 갔을 때 생각보다 많이 싸지 않네 이런 느낌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티르키예 월급이 그 수준밖에 안 되네요. 물가가 정말 많이 오르고 아무튼 야 저는 그래서 이 환율을 보면서 야 다음 여행지는 터키다. 이렇게 그 맛집이라든지 이런 것들 야 굉장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동서의 조화. 네 그래서 야 근래 보세요. 우리도 이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 터키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잠깐 봤고요. 채권. 그럼 부동산 말고 뭐 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채권 금리를 봤을 때 먼저 10년물 채권 금리를 우리나라 한번 보면요. 요게 3.9% 수준까지 갔던 것이 거의 한 달 정도 만에 3.1% 정도 수준까지 가뿐하게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요때도, 야, 이 채권 지금 사라, 요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3.8%? 지금도 뉴스에 간혹 나와요. 야, 채권 괜찮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는데, 아직 멀었다. 아직까지 채권 더 오른다. 정말 한 5%, 6% 되면은, 아파트를 투자의 한 방법으로 생각했던 사람들, 목돈을 한 3, 4억씩 들고 있었다? 한 4억 정도 들고 있어도, 이거 5% 정도 되면은, 한 4억 정도 들고 있어 아파트를 사서 내가 월세를 준다? 그러면 얼마를 벌 수 있느냐? 연간 한 1,500만원 정도 수준 번다. 근데 요거 채권을 산다? 연간 한 2천만원 정도 수준 나온다. 물론 요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해요. 근데 이거 안정적으로 가능하겠다. 그러려면 금리가 한 5% 정도는 채권 금리가 한 5% 정도는 돼야지 좀 매력적이지. 지금은 아직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3.8%에 산다면 채권 금리가 나중에 올라가고 나의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나는 오히려 좀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 차라리 이 정도 채권 금리라면은 차라리 그냥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게 낫다. 은행 예금이 차라리 더 나은 상황이다. 이렇게 봐지고요. 미국도 채권 금리 똑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 전세 사기에 대한 뉴스가 나왔는데 그 제일 기본적인 내용은 전세 계약하고 나서 집주인이 바로 대출을 낸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었는데
야,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는다. 아니면 전세입자가 기존에 알지 못하고 있던 집주인, 임대인의 뭐 국세 체납 내역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의 임대 보증금보다 더 우선하는 숨겨져 있던 내역들 공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꼼짝마 하는 대책이 맞긴 하지만 그 대책들에도 허점이 있대요. 내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4억짜리 전세를 살고 있었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에게 집을 팔고 갔어요. 근데 C라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국세가 4억 정도 체납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A는 속절없이 당한답니다. 속절없이 당하는 이런 경우도 있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완전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조금 더 노력하면 분명히 보완책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노력하는 척 하지만 노력하지 않아요. 왜 노력하지 않느냐? 왜 노력하지 않을 수밖에 없느냐? 야, 전세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전세입자는 보증금을 100% 보장받아요. 야, 그럼 나 집 안 살래. 전세 살아도 괜찮아. 근데 주위에 보니까 전세 사는 사람들이 뒤통수 맞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전세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세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야, 울며 겨자 먹기로 나 집 살 생각 없고 전세만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았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구매로 이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뉴스가 지금 나오는 것도 야, 전세 사기 많다? 나라에서 대책은 내주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니 사기 당할래? 아니면 집 살래? 이런 약간의 그런 식으로 삐딱하게 보기도 합니다. 너무 삐딱하게 봤나요?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준다고 하지만 허점은 조금 있다. 허점은 조금 있다. 서울 아파트 떨어진다. 14주째, 대구는 42주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주택거래 가격 9년 만에 4만 건 밑돌았다. 그게 4만 건이라고 하지만 이거 지금 아파트나 뭐 주택이나 전부 다 포함해서 이 정도 수준이지 아파트만 줄여놓고 보면 굉장히 더 줄어들 수 있다. 종부세 일시적으로 좀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있긴 했다. 정기 예금보다 낫다고 채권 ETF를 조금 부추기기도 하지만 아직은 빠르다. 아직은 좀 빠르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금리 아직까지 더 상승하는 동안 채권 금리도 같이 더 올라갈 거거든요. 채권 금리가 먼저 반영되는 부분은 있어요. 금리보다 먼저 금리가 정점에 이르기 전에 채권 금리가 먼저 정점에 이른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 시점이 언제쯤 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할게요. 신고가에서 2억 뺐는데도 안 팔린다. 안 팔린다. 대책이 없다. 뭐 이런 뉴스들. 세입자를 구할 수 없는데 세입자에게 전세 반환금 줘야 된다. 이런 걸 지금 제가 댓글 오늘 읽어드린 것만 4-5개가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난주부터 집중적으로 나오게 됐다. 주담대 해야죠. 주담대,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다 땡겨서 돌려줘야죠. 이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그것도 쉽지 않다. 그 대출 나오는 게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다. 내가 집에 한 채, 두 채 있다고 해서 무조건 대출이 나오는 것이 아니더라. 금매도 안 팔린다. 아파트 경매 급증세. 경매에 관련된 뉴스는 제가 대구의 상황 몇 번 다뤄드렸었고요. 은퇴 관련해서 은퇴자들에게 건보료 날벼락이 떨어졌다. 재산가액이 많으면 상당히 부담 커집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내려. 여기 9월 1일자 뉴스거든요. 지역가입자 건보료 보험료 내려. 그 돈을 누구한테 뜯어내려고? 은퇴자들한테? 강남 불패 신화 전세금이 주인을 돌려주지 않아요. 전세 돈을 못 받아서 새 집 입주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글들이 지난주에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제가 다 캡처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잠깐만. 한 템포만. 네, 그린님 10만 명. 덕담 감사합니다. 디지파크님, 네, 맞습니다. 이제 그냥 오른다고 이야기하면 2만 명 금방 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디 아파트 가격 올랐는 것처럼 제목을 한번 붙여놓으니까 조회수가 남달랐어요. 조회수가 남달랐습니다. 네, 끝까지님, 네, 많이 지각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늦게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리플레이 잠깐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희진님, 성당내면 지난번에도 이분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방희진, 지난번에도 뭐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 자본이 똑같이 들어가는 상황, 갈아탈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 뭐, 본인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기존에 죽본 내거리 쪽으로 물건을 가지고 계신 상황인가요? 뭐,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상황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네요. 튀르키예 에어컨 가격 1,000만원. 야, 정말. 우리나라도 옛날에 80년대, 90년대 초반에, 저희 집에도 그때 에어컨을 달 때, 삼성 에어컨 벽걸이로 15평형인가 달 때, 그때 가격 한 돈 100만원 했는 것 같습니다. 피아노 가격이 한 200만원 정도 하고, 이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때 에어컨이, 아무튼 그때 그 에어컨 가격이 90년대 초반에 에어컨 한 100만원 하던 가격이었으니까, 야, 웬만한 월급쟁이, 한 달 월급? 넘어가는 수준이었나?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최신형 2000. 아무튼 일본도 에어컨 가격은 비싸고 그런 부분이 있던 것 같았습니다. 원샷이 뭐죠? 판타지님? 네, 모르겠습니다. 네, 금리 부분 다시 살펴보면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요 부분, 2017년 이후부터, 물 한 컵, 네, 목이 너무 타서, 네. 여기 요때 3.25%에서 3.5%까지 그나마 조금 최근 한 5년, 6년 사이에는 그나마 좀 비싸게, 고정, 5년 고정, 플러스 이후 변동. 요렇게 대출하셨던 분들의 역습이 시작되는데, 역습은 이제 시작 단계다.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면요, 더 큰 역습은 언제 오느냐. 금리, 언젠가요? 2% 중반. 2% 중반에 5년 고정 이후 변동의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또 뒤통수를 맞는 시기는 또 2년 후쯤이면 그 시기가 또 옵니다. 물론 그때는 금리가 정점을 찍고 조금 내려갈 수 있는 시기이기는 하지만 그때 갱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또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대출 부담도 2.5%였다가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2배의 금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2017년, 2018년에 고정금리 대출 받을 사람들이 갱신하는 시점, 이 시점과 2020년 가을에 2020년 9월에 전 높은 가격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로 들어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이중으로 지금 역습해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2년 전에 전세 가격만 공격해오는 것이 아니고 5년 전에 5년 고정 이후 변동, 낮은 가격에 3% 초반, 지금 3% 변동하면은 4% 후반 올라가는 거 금방이거든요. 이 두 개의 역습이 같이 시작되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이 있던가요? 2017년에 고정금리 받았던 사람들 지금 갱신하면서 문제 생기는 거 어디 누가 방송에서 이야기해주던가요? 그냥 저는 다른 걸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단순히 이 전세 요거 그 숫자 가지고만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길까라고 봤을 때 그건 아니더라. 이게 생각보다 잠재된 위험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숫자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읽어드릴게요. 연소득 5천만 원 되는 사람이 대출금리 2.5%, 이자 2.5%로 2억을 빌린다고 했을 때 DSR은 대략 한 20% 정도, DSR 20% 정도 됩니다. 연소득 5천, 대출금액 2억. 근데 똑같습니다. 이거 똑같아요. 연소득은 5천이고 대출금액도 2억으로 똑같아요. 근데 이자가 2.5%에서 5%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DSR이 25%로 껑충 뛰어버립니다. 1금융권 DSR 한도 40%잖아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DSR 한도로 금리만 올랐을 때, 금리만 5%로 올랐을 때, 대출을 총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니까 3억 1천이에요. 3억 1천. 3억 1천밖에, 3억 1천만 원밖에 3.1억밖에 대출이 나오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금리가 2.5%일 때는 대출 총액이 4.2억이 됩니다. 금리가 올라버리니까 나의 대출 한도가 어마무시하게 줄어들더라. 이 부분 반드시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DSR 반드시 생각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2017년도 이럴 때 대출 냈던 사람들이 지금 다시 갱신이 되는 시점이 되게 되면은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은행에서 일부 상환하라고 할 수도 있다. 그 부분, 이 생각해둬야 되는 부분이에요. 나 옛날에 대출 많이 내고, 금리도 낮아가지고, 난 끄떡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버리는 현상. 네, 그래서 나 지금쯤이면 대출 내가지고 돈을 다 돌려줄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의 대출 한도가 갑자기 조회를 해보니까 확 쪼그라들어 있는 거예요. 원금상환에 대한 것도 한번 다뤄드렸었는데 원금상환 그 과거 사례도 있었어요. 은행도 지금 은행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서 이 사람 중금리 고금리로 갈아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요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요 부분 이제 끝이구나. 네. 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부분. 내가 그래서 전세입자 4억짜리 요 부분 너무 중요해서 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지금 한 4.5억 하던 전세가 2.5억 정도로 내려오는 게 요게 좀 근래에 제가 가격을 짚어드릴 때 좀 많이 나타났던 부분이에요. 신축 아파트도 3억에서 2.5억 요 가격대가 많기 때문에 요 2.5억에 요 돈을 세입자를 곧바로 이어받게 되면은 요 관계가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오늘 딴 거 다 안 들으셔도 요거는 들으셔야 되는데 일부러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을 위해서 마지막에 배치를 해놓기는 했었어요. A라는 임대인이 B라는 임차인에게 2.5억을 A라는 임대인이 B라는 임차인에게 기존에 4.5억의 전세를 주고 있는 상황이었다. 근데 전세 금액이 많이 떨어지면서 새로운 임차인 C를 구해야 되는 상황으로 갔다. B는 나갑니다. 돈을 받아서 나가려고 하는데 웬걸 이 차액이 2억인데 C가 당장 구해지지 않아요. 그럼 A는 기분 좋게 야 4.5억 여기 있어 가지고 나가 하고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런 A가 잘 없더라는 거죠. 다음 세입자를 받아야만 해결이 되는데 이 A는 그동안 야 집값 부동산은 무조건 우상향이야. 집값 떨어지지 않아. 저 금리 우리는 이제 일본처럼 영원한 저금리로 가는 거야. 차도 한 대 뽑고 기분도 좀 내고 다른데 갭 투자도 한 개 하고 이 사람이 돈이 없는 상황이라면 정말 무조건 세입자를 받아야 되는데 C를 받을 수 있느냐. C가 당장 바로 안 들어오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지금 대구에서 나타나는 문제고요. 그나마 C를 구해서 2.5억에 했어요. 그럼 2억을 대출을 내려고 은행에 가서 알아보니까 은행에서 A가 대출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으면 문제없이 대출을 다 받을 수 있겠지만 A라는 사람이 2억 정도의 대출이 있는 상황이었다. 기존 집에 대한 담보대출이 2억 정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2억의 대출을 추가로 받으려고 하니까 금리가 2.5%인 시절에는 2억까지 대출이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금리가 거의 5%에 육박하는 시절이기 때문에 이 2억의 대출이 안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 전세금 반환 대출 2억까지 나온다던데 은행 가서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고객님은 요 DSR에 걸리기 때문에 DSR 40% 한도에 걸리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야, 그럼 부족한 부분? 야, 그러면 이금융권으로 뛰어가야죠. 이금융권으로 뛰어가가지고 야, 여기는 DSR 50%까지 된다면서요? 하고 쫓아가가지고 부랴부랴하니까 근데 계산해보니까 얼마까지 되네요 라고 하지만 이 금리는 정말 이 시중은행의 5% 금리를 훨씬 웃도는 정말 7%, 8%에 해당되는 이 대출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은 정말 억울합니다. 야, 내가 내 집을 전세를 내주고 내 손에 내 수중에 쥐어지는 돈은 한 개도 없는데 나는 이거 진짜 내가 은행에서 빌린 2억에 대해서 일부분은 5%의 금리로 갚아야 되고 일부분은 7, 8%의 금리로 갚아야 된다면 야, 내가 집도 내줘? 그게 대한 은행 이자도 내줘? 이렇게 복잡해질 수 있는 거죠. 그나마 이 C가 구해지면 다행인데, 이 C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C가. 이 인구가 줄어들고, 인구 유출되었던 이 젊은 세대. 저는 이것이 진정한 촛불 혁명이 아닌가. 이 촛불 모양, 이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이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려요. 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이것이 촛불 혁명이다. 과거에는 혁명이나 가능했어요. 총칼을 들고 싸우던 시절 혁명이 있었잖아요. 밀란이나 다양한 사례들을 찾아보면은 8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밀란들, 우리나라에도 굉장한 밀란이 있었고 과거 중국에도 그 밀란의 시대라고 할 만큼 분노한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는 수많은 사례들이 있었다. 아무튼 근래에 와서 동학혁명부터 그 무렵에 일어났을 때도
야, 낫 들고, 죽창 들고 달라들었어요. 수만 명이 몰려갔어요. 근데 일본군 100명인가요? 200명인가요? 소총 부대한테 거의 뭐 전멸 당하다시피 엄청난 사륙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야, 총칼 앞에는 못 당한다. 지금은 야, 혁명을 이룬다. 이런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억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때 할 수 있는 혁명, 이 촛불혁명. 야, 자녀 세대를 더 이상 생산하지 않겠다. 이 빨간색의 이 인구 구조도 요 모습 있잖아요. 요 모습을 볼 때마다 야, 이것은 정말 이것이 혁명이구나. 이 기득권에 대한 반발하는 혁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가 20대, 30대 별로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C가 되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대구를 다 떠나버리더라. 기득권의 욕심이 그들의 발목을 잡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고, 대구에서도 일어나고, 울산에서도 일어나고, 부산에서도 일어나고,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구나 라고 느끼는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단순히 인구나 모든 부분들을 같이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C가 없다. C가 A는 C를 간절하게 기다리지만 없다. 그래서 이 C를 기다리는 A가 지금 14,000명이 1.4만 명이 대기 중이다. 전세 월세 합치면 이 정도 물량이 되잖아요. 연말이 되면 이것이 거의 2만 명이 될 정도로 2만 명의 임대인이 임차인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이 해소되려면은 인구 구조 자체가 피라미드형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인구 구조가 젊은 층이 많은 이런 형태가 되었었더라면 이런 부동산에 대한 문제는 없고 영원한 우상향론이 통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영원한 우상향론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이 인구 절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마치도록 할게요. 질문이나 더 있으시면은 잠깐 이야기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판타지님, 네, 고맙습니다. 야, 지난주에도 2시간 한 20분을 달린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잠깐 쉬면서 했는데도 거의 2시간 30분이 지나가네요. 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광고 한 번만 딱 누르고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 방송은 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건 일본 편부터 시작해서 쭉 다루어 드릴까? 아니면 이거 뭔가요? 세계 전국적인 뉴스는 거의 뭐 폭락 뉴스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뭐 몇 억이 떨어졌니, 몇십 %가 떨어졌니 이런 이야기밖에 없어가지고 전국 뉴스도 큰 변동 사항이 없으면은 지금 방송이 너무 길어져서 전국이나 세계나 전국이나 요런 부분은 좀 이제 안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길어지시니까 보시는 분들도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요런 것도 큰 변동 사항이 있으면은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세계적으로는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서로 견제하고 다 좀 분절된 느낌, 다 따로따로 하자는 분위기, 그리고 인플레, 요런 것이 그냥 주를 이루니까 더 이상 다시 화합을 하면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전국 뉴스도 아마 봐봐야 계속 뭐 폭락 뉴스, 어디 몇 억 떨어졌다, 어디 뭐 전국적으로 미분양이다, 이런 뉴스밖에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 뉴스도 가급적이면 안 다룰게요. 시간을 아끼는 게 목적인데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뺏는 것 같습니다. 전국 뉴스도 빼고요. 대출금리 계속 오를 거니까 요것도 대출금리 안 오르면 뺄게요. 그러면 어떤 부분을 다루냐, 다음에는 주말에 할 때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대구와 관련된 뉴스만 좀 추릴게요. 오늘 보신 핵심 아시죠? 전세입자가 나가려고 해요. 돌려줄 돈이 없어요. 요 글에 출연 빈도수가 갑자기 높아졌다는 거, 요런 특이한 현상들을 잡아내는 거죠. 네. 요런 것들 위주로 주로 다뤄드려서 제가 일단 그렇게 해서 시간을 조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도 방송은 추석 연휴인가요? 추석 연휴 빨간 날이 많아서 이 토요일날 실거래 다루고 안 올라오면은 추석 연휴 전날은 뭐 방송 한번 뭐 가급적이면 준비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패턴 그대로 가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무주택 포지션으로 가야 할까요? 대구 인구 감소 걱정입니다. 인구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뭐 도시 뭐 밀집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포지션은 선택의 무주택자라면은 선택의 기회는 너무 많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전세, 이거 역전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불거져 나오기 시작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계속 말씀드렸었지만 임대인의 경우에도 그거 뭐 대출 받아가지고 돈 내주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버린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예요.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기존 대출이 많았던 사람은 대출이 거의 안 나온다. 오히려 기존에 있던 대출금도 일부 상환해야 되는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다. 그 부분까지 생각해보면은 무주택자가 지금 무엇이 급한디? 부자 아빠님 무엇이 급한디? 요런 부분 약간 살펴보시면은 오늘 거래량 40건 넘어섰다고 갑자기 흥분을 한다든지 굳이 이렇지 않더라도 아직은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린그린님, 네, 추석 2부인가요? 네, 추석 2부가 토요일이 되나? 네, 아무튼 다음 주에 방송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웃음땅님, 네, 시청 감사합니다. 긴 시간 시청 감사합니다. 네, 대출 금리 궁금하신 분, 은행소비자연합회 포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까 이것도 분명히 지난번에 제가 마이포탈이라고 검색하시면 예금 금리를 비교할 수 있어요. 예금 금리, 시중은행 다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뭐 저축은행부터 해서 1금융권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상황이 다 나오니까 마이포탈을 통해서 예금 금리를 알아보시고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을 통해서 대출 금리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시청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